윤아린 씨를 무시할 자격. 이 방 안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보지 못한 건 하린이의 깊이예요. 조용하다고, 가진 게 없어 보인다고 얕잡아 보지 마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의 사랑이자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딸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최미숙입니다. 올해 63살이죠. 이름만 들으면 평범한 할머니 같지만 제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눈물 섞인 밥을 먹으며 자랐고 방송국에서 차 심부름하던 견습생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은 압구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기업 중 하나인 미래미디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또래 친구들처럼 미역국을 끓이거나 꽃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며 프라임타임 방송 대본을 승인하죠.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친구도 많지 않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는 외아들 지훈입니다. 지훈이는 제 전부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였던 일이 결국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걸 뒤흔드는 조용한 태풍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나이에 신뢰와 혈연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훈이요, 제 아들입니다. 시기오리 견투.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얌전한 아이였어요. 선생님들이 늘 또래보다 성숙하고 침착하다고 칭찬하곤 했죠. 저는 늘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마는 아빠 닮았고 머리는 나 닮았지. 지훈이는 6살 때부터 제가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날, 저는 그 피비린내에 섞인 술 냄새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했고 또 일했어요. 우리 아들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자라길 바랐으니까요.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훈이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 대한법률사무소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빌딩 35층에 개인 사무실도 있고 비서도 따로 있고 법조계 차세대 리더로 잡지 인터뷰까지 실렸더군요. 그런데 제 눈엔 여전히 아침밥 먹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던 그 아이일 뿐이에요. 두꺼운 법률 서적을 끌어안고 자던 그 모습이 선해요. 제가 그 책 한 글자도 이해 못했지만요. 지훈이는 성공했습니다. 제가 꿈꿨던 대로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이 늘 허전합니다. 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운 건 맞는데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이로 키운 건지 그건 자신이 없네요. 그날도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다. 점심을 건너뛰고 바로 계약 검토에 들어가려는데 지훈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목소리가 어딘가 평소와 달랐다. 살짝 떨리는 듯도 하고 눈치를 보는 느낌도 있었다. 왜, 무슨 일 있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혹시 여자친구? 네,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결혼까지 생각 중이에요. 그 순간 나는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알겠다고 어디서 볼 거냐고 물었고 약속 장소와 시간을 받아 적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야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결혼이라니,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왠지 모를 긴장감과 불안이 밀려왔다. 설렘이 아니라 걱정이었다. 어떤 아이일까? 어떤 집안에서 왔을까? 우리와 어울릴까? 이런 마음, 솔직히 말하면 참 속물스럽지만 나는 그걸 부정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일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기대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기대 이상을 바라고 있었다. 지훈이가 선택한 여자라면 분명히 괜찮은 집안일 거라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명문대 출신의 예의 바르고 말 한마디에도 배운 티가 나는
그런 아이일 거라고. 나처럼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일수록 자식에게만은 물려주지 못한 것들 슬 채워주고 싶어진다. 학벌, 배경, 인맥,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 힘이 되는 것들이니까. 나는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고 사람을 볼 때 어느새 자연스럽게 학력, 경력, 집안을 먼저 보게 되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그게 내 생존 방식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지훈이가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엔 은근한 기대가 피어올랐다. 우리 집에도 이제 어울리는 며느리가 들어오는구나. 물론 나는 그런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특히 지훈이에게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쌓아온 세계 안에서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으니까. 그게 나였고 내 방식이었다. 처음 만난 날 나는 일부러 서초동의 한 한식당을 예약했다. 조용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의 곳. 괜히 외국식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아이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나는 이미 메뉴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지훈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아린입니다. 작은 목소리지만 또렷했다.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느껴졌다. 외모는 단정했다. 과하게 꾸미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하늘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스커트, 긴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은 채였다. 눈썹 모양까지도 가지런히 다듬어진 아이. 나는 웃으며 자리를 권했다. 멀리서 왔다고 들었어요? 네, 인천 쪽에서요. 오늘은 일찍 나왔어요. 처음 뵙는 자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요. 말끝에 수줍게 웃는 얼굴. 겉모습만 보면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었다. 말투도 차분했고 말끝마다 존댓말이 자연스럽게 붙었다. 지훈이도 옆에서 흐뭇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속이 시끄러웠다. 마음 한 구석에서 자꾸 뭐가 걸렸다. 너무 조용했다. 너무 조심스러웠다. 나는 원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아이를 좋아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화하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리는 꼭 대본을 외운 것처럼 느껴졌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보여서 오히려 편치 않았다. 첫 만남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나 자신을 타일렀다. 그래,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당당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어쩐지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게, 아주 작게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 아이, 우리 세계랑 어울릴 수 있을까? 식사가 중반쯤 넘어갔을 무렵이었다. 갈비찜이 따뜻하게 다시 데워져 나왔고 하리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제 쪽으로 밀며 말했다. 어머님, 이거 갈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조금 더 드셔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속에서는 자꾸 뭔가 걸렸다. 그 아이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딱히 틀린 건 없었다. 오히려 매너로만 따지면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낯설었다. 어떤 느낌이었냐고? 마치 다른 방송국에서 온 연기자를 보는 느낌. 대본은 같지만 연기 톤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뭔가 이질적인. 나는 원래 사람을 직감으로 판단하는 편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획안을 보고 수없이 많은 제작진을 만나면서 익힌 일종의 감각. 겉으론 예의 바르지만 속내가 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하리는 그랬다. 말수는 적었고 내 질문에는 정직하게 답했지만 그 정직함마저 어쩐지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혹시 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자연스레 던진 질문이었는데 하린이 살짝 눈길을 내리깔았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은 작은 마트에서 일하세요. 예전에는 식당도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철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 애는 우리와 달랐다. 나는 아침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전략을 짜고 분 단위로 스케줄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지훈이도 마찬가지다. 법정에서 매 순간 치열한 싸움을 하는 아이고, 상대는 언제나 서울대, 연세대, 미국 유학파들이었다. 그런데 마트, 식당, 이 세계와 저 세계는 너무도 멀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 선을 하나 그었다. 좋은 아이다. 착한 아이고 성실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와는 결이 다르다. 그 말은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다. 저녁 내내 하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물으면 대답은 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은 없었다. 지훈이가 대화를 이끌었고 나는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취미는 뭐냐? 쉬는 날엔 뭘 하냐? 요즘 책은 뭐 읽느냐? 대답은 늘 간단하고 조심스러웠다. 요즘은 그림책 많이 봐요. 아이들한테 읽어줄 책 고르는 게 습관이 돼서요. 그림책? 네, 제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요. 저학년 담임이라 그 말에 지훈이가 거들었다. 하린이가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쳐요. 교장 선생님이 인정하셨대요. 올해 모범교사 표창도 받았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뭔가 따갑게 쿡 찔렸다. 나는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와 나 사이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 아이는 밥을 뜰 때도 물을 따를 때도 말끝마다 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를 반복했다. 정중하고 예의는 있었다.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말의 무게를 본다. 잡문장을 내뱉을 때 그 사람의 경험과 세계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그런데 할인의 말은 너무 가볍거나 혹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실체가 없었다. 마치 그녀는 이 자리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너무도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다. 혹시 내가 위압감을 줬나? 잠깐 그런 생각도 했지만 곧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엄마일 뿐이다. CEO도 아니고 방송국 대표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엄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나와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지 못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자주 지훈이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았고 내가 물음을 던지면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대답을 꺼냈다. 이렇게까지 말을 아끼는 아이와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에 맴돈 생각이었다. 대화는 공기다. 숨을 쉴 수 없으면 결국 질식하게 되어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뒷좌석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며 나는 자꾸만 마음이 묘했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됐지만 분명히 뭔가 허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 이하였다. 나는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을 그다지 믿지 않았다. 기대는 사람을 밀어주는 동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하린이는 단정했고 예의도 있었고 겉모습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아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 감각이 계속 알람을 울렸다. 이 아이, 뭔가 부족해. 내가 말하는 부족함은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다. 그건 이미 알고 간 거고, 그건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다. 과임제는 그 아이 안에 있는 날카로움, 센스, 균형감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방송국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살아남은 여자다.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수십억이 날아가고 한마디 말실수로 전국이 떠들썩해지는 세계. 그런 세계에서 나는 늘 빠르게, 정확하게, 균형 있게 판단해야 했고 그건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감각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하리는 너무 순하고 너무 느리고 너무 조심스러웠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런 성격이 교사에게는 장점일 수 있다.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다정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나는 지금 며느리를 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 지훈이는 그냥 평범한 남자가 아니다. 지훈이가 힘들 땐 이 아이가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런 바닥을 살아본 사람은 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센 척이라도 해야 버틸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나는 할인이 착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이불을 껴안은 채 뒤척였다. 지훈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옆에 할인이가 서 있는 모습이 겹쳐졌다. 그리고 나는 묻고 또 물었다. 그 아이 정말 우리 아이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일까?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그렇다고 당장 반대할 수는 없었다. 왜냐고? 나는 지훈이를 안다. 그 아이는 한번 마음을 정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나는 엄마다. 내 아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알아볼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나. 싫다고 하기엔 너무 이르고 괜찮다고 하기엔 아직 뭔가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방법을 택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지훈아, 이번 주말에 할인이랑 같이 점심 먹을 수 있니?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지훈이는 놀라듯 반가워했다. 진짜요? 와, 할인이 엄청 좋아하겠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해 주시다니. 나는 웃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좀 더 천천히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그래. 그날은 집으로 오라 해. 전에는 잘 하지 않던 방식이었다. 나는 대부분 지훈이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지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다만 내 안에 있는 엄마라는 이름이 자꾸 속삭였다. 너무 조심스러워 보여서 걱정돼. 우리 아이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혹시 지훈이가 더 많이 감싸야 하는 관계면 어떡하지? 나는 내가 괜히 오지랖 떠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마음은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알아야 했다. 그 아이가 정말 지훈이 옆에 서기에 충분한 사람인지, 정말 내 아들의 세계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 좋다 괜찮다라는 말은 어쩐지 내 아들에게 미안한 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움직였다. 엄마로서. 그리고 평생을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온 여자 최미숙으로서 할인이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로 마음먹은 뒤 나는 조용히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지훈이에게 직접 묻는 건 피했다. 괜히 아이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대로 알아보는 게 좋았다. 그래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선 할인이의 출신 대학, 국립광주대학교. 광주 지방대치고는 괜찮은 편이지만 솔직히 내가 기대했던 곳은 아니었다. 나는 서울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다. 이 바닥에서 통하는 인맥도 학벌도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이다. 그런 나에게 광주대는 너무 멀고 너무 낯설었다. 그게 현실이었다. 아, 윤아린 씨요? 그분 지금 아를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세요. 지인을 통해 알아본 학교는 인천 변두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였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 소개란이 있었다. 윤아린 저학년부 담임, 아이들과의 따뜻한 소통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사진은 없었지만 짧은 문장만으로도 성격이 그려지는 느낌이었다. 따뜻한 소통이라. 좋은 말이다.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다. 모든 따뜻하다는 말 뒤엔 뭔가 정확하지 않은 경계선이 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러고는 문득 지훈이가 어릴 적을 떠올렸다. 그 아이도 초등학교 시절엔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다. 밤마다 혼자서 그림책을 읽고 내가 바쁘다고 말하면
고개만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가던 아이. 그때 누군가 그 아이 곁에 따뜻하게 있어줬다면 어땠을까? 문득 마음이 이상해졌다. 할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속에는 분명한 책임감과 감정노동, 그리고 사명감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은 불안했다. 교사라는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가진 환경과 어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결이 다르다.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궁금해졌다. 그 결의 차이가 정말 나쁜 것일까? 어쩌면 다른 세계를 살아온 사람이기에 우리 아이에게 없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할인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다음엔 직접 그 아이가 사는 세상을 보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이었다. 다음 주 지훈이와 할인이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왔다. 나는 평소처럼 차분한 척했지만 사실은 속이 바빴다. 내가 직접 만든 불고기와 잡채, 나물 반찬까지 정성껏 준비했다. 이 집의 주인으로서, 엄마로서, 또 평가자로서. 식사가 끝난 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나는 슬쩍 물었다. 할인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금은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지훈이가 그녀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다. 나는 그 손길에 잠시 시선을 멈췄다. 아버지가 병환이 오래셨다고 들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폐섬유화증이셨어요. 공장에서 오래 일하셔서 처음엔 그냥 기침이 심했는데 나중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셨죠.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살짝 내려앉는 듯 했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겠네요. 그 말에 할인이 손을 조용히 무릎 위에 포개고 말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어요. 주말엔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방학 땐 편의점 야간 알바도 했고요.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보면 제가 놀 수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살짝 울컥하는 게 있었다. 그래, 나도 알지. 누군가 아프고 돈이 없고 그래서 아이가 어른처럼 살아야 할 때 그게 어떤 무게인지.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았겠네요. 근데 그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할인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때 사람을 많이 봤어요. 어떤 손님은 투덜거리며 돈 던지고 가고 어떤 분은 밤늦게 편의점에 와서 괜히 제게 인사 한마디 해주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더 다정해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생각보다 이 아이 깊이가 있구나. 그날 밤 일기장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유나린, 가난을 겪은 아이. 그래서 세상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아이. 그 조심스러움이 나를 답답하게 했지만 어쩌면 그게 이 아이만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 아이가 궁금해지고 있었다. 할인이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 아이를 더 잘 알기 위해선 그 아이가 살아온 공간을 보는 게 가장 솔직한 방법이니까. 사람은 말보다 공간에 진심이 담긴다. 어떤 냄비를 쓰는지, 벽지에 무슨 색을 칠했는지, 현관 앞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그런 게 그 사람을 말해준다. 할인이 집엔 자주 가봤어? 어느 날
지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많이요. 작지만 깨끗하고 엄마가 정리를 잘하세요. 그 말에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래? 엄마랑도 잘 지내?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 지금은 뭐 편하게 지내요. 그 대답이 왜 그렇게 부럽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나는 시어머니와 그렇게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다. 늘 무언가 조심스럽고 눈치를 봐야 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조금 다른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이라는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며칠 뒤 지훈이 없이 혼자 인천으로 향했다. 할인이 어머니께 따로 연락해 인사드리겠다고 했다. 예상대로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몹시 당황하고 예의 바르게 떨려 있었다. 정말 오시겠다고요? 저희 집이 워낙 작아서 차라리 근처 카페라도 괜찮아요. 집에서 뵙고 싶어요. 잠깐이면 돼요.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낯선 동네의 공기 감물.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작고 느렸다. 4층. 할인이네는 복도식 구조의 맨 끝 집이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여긴 정말 초라하죠? 문을 열어준 할인 어머니는 허리를 깊게 숙이며 인사했다. 집 안은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고 단정했다. 거실 한쪽에 오래된 책장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정렬되어 있었다. 냉장고에는 손글씨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다. 할인이 아침 꼭 먹고 가기, 우유 사기, 목요일 저녁, 나는 괜히 목이 메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배경은 있다. 이 집은 조용하지만 따뜻했다.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 매일 작은 것들을 챙기는 삶. 그게 여기에 있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누군가의 배경을 처음부터 부정하기 시작했던 걸까? 혜린이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부쩍 잦아졌다. 주말이면 꼭 한 번은 들렀고 가끔은 평일 저녁에도 짧게 얼굴을 보이고 갔다.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인천에 있는 전통시장에 갔는데 떡이 맛있다고 해서요. 어머니 지난번에 무청김치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조금 담가봤어요. 늘 무언가를 손에 들고 왔다. 작은 바리바리한 봉지들이었지만 그 안엔 정성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걸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다.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할인이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익숙해졌다. 할인 씨 앉아. 오늘은 뭐 그렇게 또 싸들고 왔어. 그냥 어머니 생각나서요. 나는 웃으면서도 가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 참 열심히 한다. 사람이란 게 묘하다. 마음이 열리려면 시간도 필요하지만 반복도 필요하다. 할인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이였다. 식사 후엔 말없이 상을 치우고 내가 티슈를 찾기도 전에 이미 손에 쥐어주고 있었다. 싱크대 앞에 설 때면 내가 미처 꺼내지도 않은 그릇을 알아서 챙겨놓았다. 나는 그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편이다. 이 아이 생각보다 섬세하네. 그런 생각이 들면 또 한편으론 경계심이 피어올랐다. 혹시 너무 눈치를 보는 건 아닐까?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건 자기 자리가 불안하다는 뜻 아닐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할인은 나를 편하게 해주려 노력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향을 기억했고 바쁜 날엔 문득 어머니 오늘 하루 힘드셨죠? 라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요즘 무릎 괜찮으세요? 어느 날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땐 순간 당황스러울 만큼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 애가 우리 집에 앉아 있으면 언제부턴가 그 자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를 몰랐구나. 그저 배경만 보고 외양만 보고 이 아이의 마음을 너무 늦게 들여다봤던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또다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의문이 솟았다. 그래도 과연 지훈이의 세계에 어울릴 수 있을까? 하린이는 작은 걸 기억하는 아이였다. 사소한 것들,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부분들을 유난히 잘 챙겼다. 나는 그런 점에서 처음엔 의심부터 들었다. 이 아이 눈치가 빠르구나. 계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흔들렸다. 어느 날 내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다음부터는 항상 녹차 티백을 챙겨왔다. 어머니, 이건 카페인이 적고 속도 편하대요. 아침 공복에 드셔도 괜찮대요. 말끝마다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나보다 20에는 어린아이가 내 건강을 챙기겠다고 말할 때 솔직히 처음엔 민망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자꾸 가슴에 남았다. 누구도 챙기지 않았던 작은 구석을 건드려주는 느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면 하린이는 늘 묵묵히 상을 치웠다. 접시를 쥐는 손이 조심스럽고 수저 하나까지 가지런히 정리했다. 괜찮아, 그거 내가 할게.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말에 나는 오래 가슴이 아렸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이 아이에겐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삶. 한 번은 내가 주방에서 물컵을 닦고 있는데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할인이 슬며시 문을 닫았다. 소리 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문소리에 내가 멈칫했다. 후 문 닫는 소리 없음.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계와 불편함, 오해까지 조금은 가볍게 덮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 생각했다. 이 아이,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구나.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배려가 깊은 거였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 있었던 거였다. 누군가를 위해 한 걸음 더 움직이는 삶.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건 삶을 오래 혼자 걸어온 사람만이 체득하는 태도였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나 자신에게 물었다. 그토록 바라던 교양과 배경이 과연 이런 섬세함과 따뜻함을 대신할 수 있을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묘하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도 그 조용한 틈새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더 오래 남는다. 하린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뭐 하나 대단하게 챙기거나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어머니, 이거 꼭 드셔보세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짧고 단정한 말, 하지만 말보다 더 많은 걸 담은 행동. 한 번은 내가 두통으로 소파에 누워 있었을 때였다. 말없이 다가온 하린이가 작은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내 이마 위에 올려주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부드럽던지. 나는 눈도 못 뜬 채 그 온기에 가만히 마음을 내주었다. 많이 아프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나를 편하게 만든다. 하린이는 늘 내게 공간을 내주었고 그 공간을 억지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조용히 나를 안심시켰다. 내가 늘 말하던 품위라는 것이 그저 외모나 학벌, 말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아이는 말이 아닌 태도로 보여주고 있었다. 사실 처음엔 그게 더 불편했다. 잘 보이려는 느낌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게 더 부담스러웠다. 왜냐고? 나는 그런 따뜻함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챙기고 살피고 배려해주는 일. 그건 평생을 살아오며 나조차 스스로에게도 허락하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가만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가끔 눈물이 날 뻔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건 어떤 감정의 이름도 붙일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따뜻했다. 화려하진 않아도 그 따뜻함 하나로 나는 어느 순간 이 아이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먼저 느꼈다. 그 아이가 집에 다녀간 뒤엔 괜히 식탁 위에 남은 찻잔을 오래 바라보게 되고 할인이 접어놓은 행주나 가지런히 놓인 수저를 보며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가 다시 허공을 향해 긴 한숨을 내쉬곤 했다. 정말 괜찮은 아이야.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따뜻하고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내가 속삭였다. 그래도 우리와는 너무 다르잖아. 사회적 위치도 경험도 살아온 궤적도 너무 다르다. 이 싸움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다. 나는 할인이라는 사람을 점점 이해해가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이상하게 더 두려워졌다. 내가 살아온 세계는 날마다 판단하고 구분해야 하는 곳이었다. 방송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개의 기획안을 비교하고 광고 하나를 따내기 위해 기업의 자산 규모, 영향력, 브랜드 가치를 계산해야 했다. 거기서 감정은 늘 뒷전이었다. 진심보다는 능력이, 따뜻함보다는 논리가 먼저였다. 그런 세계에서 평생을 살아온 내가 과연 이 다정한 교사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할인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내 안의 기준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웠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껏 믿어온 기준이 틀린 거라면 내가 쌓아온 이 모든 세계가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느 날 지훈이가 퇴근 후 내게 물었다. 어머니, 요즘 할인이 어때요? 마음 좀 놓이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참 착한 아이야. 배려도 많고. 근데 우리가 살아온 삶이 너무 달라서 그게 마음에 자꾸 걸려. 지훈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할인이는 어머니가 살아온 걸 다 이해하려 하잖아요. 어머니도 한 번만 할인이의 세계도 이해하려고 해보면 안 될까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속으로만 되뇌었다.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이 모든 경계와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날은 유난히 흐린 오후였다. 창밖에는 비가 올 듯 말 듯한 먹구름이 깔려 있었고 내 마음도 그날따라 어딘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서류 더미를 정리하던 중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할인이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친구들 모임이 있대요. 배화여고, 동창회라고. 오랜만에 얼굴 본다던데 비 올 것 같아서 차 태워달라고 부탁받았어요. 대화여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 학교는 강북 쪽에 있는 오래된 여자 고등학교로 오래전부터 공교육의 중심이라 불리며 소박한 분위기의 학교로 알려져 있었다. 일명 서민의 명문고 나도 알고 있었다. 그 학교 졸업생들 중엔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고 교사, 간호사, 공무원 등 실속 있는 길을 걸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다. 조용하지만 평범한 아이들, 실패는 하지 않지만 높은 곳을 꿈꾸지도 않는 아이들. 나는 그런 곳에서 열린 동창회라는 말에 어쩐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다. 그 아이가 그런 모임을 간다고?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몰랐다. 질투였을까? 아니면 어떤 불안감? 혹은 그 아이의 본래 자리를 확인하고 싶어지는 이기적인 충동?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몇 시에? 6시쯤이요. 학교 근처 식당에서 모인대요. 할인이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할인이가 어떤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지 한 번쯤은 보고 싶다. 차를 몰고 대화여고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순간 당황스러웠다. 기억 속의 서민 고등학교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넓게 트인 교정 뒤로 고급스러운 벽돌 건물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고 학교 앞 거리에 주차된 차들조차 어지간한 수입차였다. 입구 근처에는 리모델링된 교문과 깔끔한 조경이 정돈되어 있었고 들어서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은근한 품위가 느껴졌다. 나는 괜히 내 옷매무새를 한번 정돈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 학교가 원래 이런 분위기였나? 지훈이 말로는 할인이 평범한 공립학교 출신이라고 했는데 눈앞의 풍경은 그보다 훨씬 더 상류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차 안에서 할인이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멀리서도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단정한 아이보리색 원피스, 베이지색 가디건, 그리고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얌전한 발걸음. 그런데 그 옆에 선 친구들이 어딘가 달랐다. 할인이 또래처럼 보였지만 디자이너 브랜드가 섬세하게 드러나는 옷차림, 귀에 익은 명품 가방, 말끝에 묻어나는 여유. 그 순간 깨달았다. 대화여고는 단지 공립학교가 아니었다. 서울 강북 상류층, 특히 오랜 유산과 전통을 지닌 집안의 딸들이 모이는 학교, 겉으론 소박하지만 속으로는 기품과 교양이 흐르는 곳.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할인이 그런 곳에서 고등학교를 보냈다고? 그녀가 친구들과 나누는 짧은 웃음 속에 내가 지금껏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그제야 나는 아주 오래된 편견 하나가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 아이를 너무 단순하게 봤구나. 그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를 살아온 아이였다. 애슬 차 안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무심코 창밖의 할인을 보며 애슬 그녀가 한번 들려줬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날은 우연히 티를 마시다 말고 내가 물었다. 할인 씨,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잘 지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고 작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다. 네,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다르긴 했죠. 저는 통학버스를 타면 늘 맨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왜요? 앞자리는 거의 강남에서 온 아이들 차지였어요. 다들 차로 등하교하거나 드라이버가 데리러 오니까요. 저처럼 인천에서 지하철로 1시간 반 걸려 오는 애는 거의 없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너머에 가벼운 그림자가 느껴졌다. 그래서 점심시간엔 가끔 혼자 먹은 적도 있어요. 뭐, 그때는 익숙해졌지만요.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괜히 목이 면다 겉으론 웃으며 말했지만 그 시간들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거란 걸 안다.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자리가 때로는 세상의 신분표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테니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금 저 멀리 웃고 있는 그녀가 한때 그 교정 안에서 조용히 벽을 세우고 있었던 아이였다는 사실. 화려한 외양의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의 도시락을 조용히 꺼내 먹고 말끝마다 조심스러웠던 그 시절의 할인이 그 아이가 지금은 웃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웃음이 얼마나 많은 걸 삼켜온 결과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이 아이 처음부터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 그날따라 마음이 심란했다. 차창 밖으론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내 가슴속은 뭔가 조용히 조이는 듯했다. 할인이 웃고 있는 모습이 분명인데도 나는 자꾸만 그녀의 과거가 떠올랐다. 혼자 앉아 점심을 먹던 아이. 통학버스 맨 뒷자리에서 창밖을 보며 숨을 죽였던 그 모습이 지금도 혹시 그런 자리에 혼자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내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조용히 웃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늘 배려만 한다. 그게 어쩌면 상처받은 아이들의 습관일지도 모른다. 늘 먼저 눈치를 보고 다가가기보단 물러서는 태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방식. 나는 그날 결국 마음을 정했다. 직접 봐야겠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세계에 서 있는지, 정말 혼자가 아닌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곧장 차 문을 열고 나왔다. 정장을 입은 내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듯 거울에 비쳤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식당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며느리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를 의심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걱정이었다. 그 아이가 또다시 자신을 작게 만들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듯 서 있진 않을까. 그게 불안했다. 식당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이미 모임은 시작된 듯 했다. 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깔깔 웃음소리가 퍼졌고 와인잔과 함께 과거의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 중심엔 할인이도 있었다. 조용히 웃고 있었지만 그 표정이 어딘가 조금 긴장돼 보였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녀가 이제는 누구의 뒤에도 숨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그녀의 편이 되어야겠다.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운전기사인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바로 대화호텔 앞으로 와줘요. 입구 맞은편에 차 세워놓고 기다려요.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식당 입구에서 몇 걸음 물러났다. 문득 이런 내 행동이 과한 건 아닐까 싶어 스스로를 다그쳐 보기도 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람.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머리로 타이르고 계산을 해봐도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그 걱정이 단순히 며느리감에 대한 평가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아이가 혼자 서 있지 않게 해주고 싶다. 이유는 그거 하나였다. 내가 겪어봐서 안다. 어떤 자리는 화려한 조명이 감싸고 있어도 한 사람에겐 그저 차갑고 숨 막히는 공간일 수 있다. 할인이 아무리 강한 아이여도 그녀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지 그걸 알고 나면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었다. 호텔 입구에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빗방울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조명이 켜진 호텔 로비 안엔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리고 문득 나는 이 모든 풍경 속에서 할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묘한 균형으로 서 있는지를 실감했다. 그녀는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그저 따뜻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어울리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이 누구보다 강하면서도 애틋하게 느껴졌다. 멀리서 검은 세단이 조용히 도착했다. 나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다. 괜찮아, 할인아. 오늘만큼은 내가 너의 뒤에 서 있을게. 호텔 입구 앞에 잠시 멈춰 섰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로비 안의 조명은 은은하게 빛났다. 나는 우산을 살짝 접은 채 식당과 이어진 유리벽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그 모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화려했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은 낯설었다. 일개 늘어뜨린 진주 목걸이, 로고가 선명한 하이엔드 브랜드의 블라우스, 명품 가방을 테이블 옆에 자연스럽게 툭 내려놓은 손짓들. 여자들은 다들 머리를 곱게 말았고 화장은 카메라 앞에 선 연예인처럼 정갈하게 그러나 강하게 되어 있었다. 섀도우는 짙었고 입술은 선명한 버건디, 눈매엔 경계와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엔 분명한 계층의 언어가 있었다. 어머, 그 브랜드 이번에 새 라인이 괜찮다더라. 우리 남편? 요즘 일본 쪽 투자 때문에 정신없지 뭐. 애는 인터에서 프랑스로 넘어갈 생각이에요. 유학이 유일한 답이잖아요. 요즘엔 나는 그 말들을 듣지 않아도 들을 수 있었다. 아, 이런 톤, 이런 흐름. 나도 이 세계를 살아왔지. 나는 오래도록 그 안에서 일했고
그 세계의 냉정함과 거칠에 그 안에 숨어 있는 서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할인이 있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단정했다. 어깨에 걸친 옅은 베이지색 가디건, 주름 하나 없는 블라우스, 그리고 늘 그렇듯 수줍게 미소 짓는 얼굴.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살짝 움츠러들어 있다는 걸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웃을 때도 조용히 웃었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각도가 어딘가 익숙한 방어의 움직임 같았다. 저 안에서 또다시 그 아이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찢어질 듯 먹먹해졌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비에 스며든 그 유리창 속 풍경이 왠지 너무 서글펐다. 그녀는 오늘 밤도 자신을 작게 만들며 조용히 맞춰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유리벽 뒤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할인이를 찾았다. 크게 웃는 무리 속 시끌벅적한 이야기꽃 속에서 그녀는 어디쯤 앉아 있을까? 그리고 곧 식당 구석, 창가 모퉁이에 자리한 조용한 테이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 할인이가 있었다. 작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앉아 있는 모습, 웃고 있긴 했지만 그 웃음은 분명 함께하는 웃음이 아니라 묻어가는 웃음이었다. 그녀 주변의 친구들은 조금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할인이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반응할 뿐이었다. 가끔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걸면 그제야 허둥지둥 미소를 짓고 대답을 했지만 그 눈빛은 익숙했다. 나는 그 눈빛을 안다.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묻는 그 표정. 나는 숨을 멈춘 듯 창문을 응시했다. 아무도 그녀를 따돌리거나 배척하진 않았다. 아무도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고 다들 그녀에게 예의를 지켰다.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 그녀는 그 안에서 분명 혼자였다. 말끝마다 나누어지는 경험들, 해외여행 이야기, 부동산 투자 정보, 명품 브랜드의 가격, 남편들의 직함과 연봉. 그런 이야기들이 할인이의 세계와는 어딘가 엇갈려 있었다. 그녀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가끔 고개를 숙였고 손끝을 조용히 만지작거렸다. 내가 문득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깊숙이 찢기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 저 자리에 그렇게까지 앉아 있어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안다. 할인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저 친구들과의 우정 때문만이 아니다. 그녀는 지훈이의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 그 안에 있는 모든 차이와 간극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나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테이블 쪽으로 한 무리의 여자가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유난히 크고 높은 웃음소리를 냈다. 야, 윤할인, 진짜 오랜만이다. 너 아직도 그 인천 살지? 야, 너희 집 아직 그 낡은 아파트야?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조롱의 기운이 스며 있었다. 야, 나 기억난다. 고등학교 때 너 도시락통 깼을 때 울면서 싸온 반찬 바닥에 다 쏟았잖아. 그날 우리 급식실에서 너 혼자 김 싸 먹었잖아. 맞지? 옆에 있던 또 다른 여자가 말을 이었다. 그때 진짜 짠했어. 근데 지금은 좀 나아졌지? 뭐, 그래도 교사니까.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잖아. 꼬박꼬박. 그 단어에서 나는 뭔지 모르게 분노가 솟았다. 그녀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공감도, 우정도 아닌 서열 확인이었다. 할인은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뭐, 그래. 아직 엄마랑 같이 살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그 속엔 꾹 눌러 삼킨 수치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두 손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그 여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 아이가 어떤 시간을 견뎠는지, 무슨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당신들 하나도 모르잖아.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자리에서 할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싸움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도 느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화내지도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답게 조용히 맞서고 있었다. 그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 한 명이 시작한 말장난은 술 기운과 함께 가볍게 번져갔다. 야, 근데 진짜 나는 아직도 잊히질 않아. 할인이 맨날 김치만 싸와서 먹던 거, 그 하얀 밥에 빨간 김치만 넣고 먹던 모습. 완전 청순 그 자체였지. 말끝을 느리며 비꼬는 웃음. 맞아. 우리 도시락 반찬 나눠주면 꼭 괜찮아 나 이거 좋아해. 그러고는 혼자 김치만 먹었지.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덧붙였다. 할인이 김치만 먹고도 항상 웃었잖아. 진짜 착하긴 해. 근데 그땐 몰랐지. 그게 없어서 그런 줄은 없어서 그 단어가 날카로운 칼처럼 식당 공기를 가르고 스며들었다. 할인은 그 순간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그 김치 엄마가 담근 거라 진짜 맛있었어. 나는 그 말에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녀는 또다시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조롱하는 이야기에 추억이라는 리본을 얹으며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 숨은 작은 떨림을 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흔들렸고 입꼬리는 웃고 있지만 눈빛은 순간 초점을 잃었다.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장면은 그 어떤 말보다 잔인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웃음이 너무 슬펐다. 그 아이는 오늘 또 한 번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고 있었다. 근데 할인아, 이번엔 짙은 립스틱을 바른 친구가 잔을 들며 눈을 가늘게 뜨고 말을 이었다. 너 아직 초등학교 교사야? 그거 솔직히 힘들지 않아? 요즘 애들 무섭잖아. 학부모들도 장난 아니고 말끝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말투 안에는 선 긋는 냉소가 가득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남자친구가 지훈이라고 했지. 그 유명한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 맞아? 와, 진짜 반전이다. 그니까 우리도 그 소식 듣고 헐 대박 이랬잖아. 이게 진짜 드라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랑 사귄다니.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쏘아붙였다. 야, 그건 진짜 신데렐라 케이스 아니냐? 뭐랄까, 시대가 바뀌긴 했나 봐. 요즘은 집안보다 사람 보는 시대라더니 딱 그거네. 그들은 웃었고 그 웃음 안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다. 넌 원래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지우는 네가 만날 급이 아니야. 하리는 조용히 입술을 다물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느꼈다. 그 조용함은 침묵이 아니라 버티기였다. 말끝마다 비껴나가는 칭찬의 탈을 쓴 조롱. 어디에도 정면으로 나를 세우지 않지만 한 조각 한 조각 사람의 자존심을 갈아내는 그 말들. 나는 창밖에서 그 모든 걸 바라보며 두 손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지훈이의 존재조차 이 아이에겐 상처가 될 수 있구나.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랑마저도 할인의 어깨에 또 다른 무게가 되어 얹히고 있다는 걸 또렷하게 느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잔이 비워져 가는 사이 테이블 위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요란해졌고 그 속에서 할인의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녀는 숟가락 끝만 가만히 만지작거렸다. 그 손끝의 움직임, 나는 익히 안다. 누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는 몸짓. 어떻게 할인이 좀 민망하게 했나 보다. 우리 너무 솔직했어? 야,
그래도 넌 진짜 복 받은 거야. 그런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까지 간다니. 완전 반전 인생. 또다시 터지는 웃음. 그 안에서 하리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숨을 멈춘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리나, 가지마.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작게 말했다. 나 먼저 일어날게. 어머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끝이 살짝 떨렸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살짝 바뀌었다. 누군가는 당황한 듯 머쓱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괜히 머리를 넘기며 시선을 피했다. 하리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작게 인사한 뒤 천천히 테이블을 벗어났다. 그녀의 등 뒤로 그 많던 목소리들이 순간 잠잠해졌다. 그건 침묵의 사과도 아니고 이해의 침묵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죄책감의 무기력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걸 결정했다. 할인이 식당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그 순간 나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철컥. 그 작고 담담한 소리에 식당 안이 일순 정적에 잠겼다.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 쏠렸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겨나는 테이블마다 와인잔이 멈추고 대화가 끊겼다. 나는 조용히 들어섰다. 그리고 정면에 서 있는 할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순간 눈이 커지며 당황한 듯 했다. 어머니?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많이 기다렸지? 늦어서 미안해. 그 말에 할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입술이 아주 살짝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떨림 속엔 안도와 감정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와 함께 정중앙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윤아린 씨의 예비 시어머니 최미숙입니다. 정적. 마치 리모컨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듯 식당 안 공기가 딱 멈춘 순간이었다. 모두가 얼어붙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천천히 그 시선을 받으며 자리에 앉아있던 여인들을 훑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할인 씨가 이 모임에 많이 고민하고 나왔더라고요.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그 안에서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하던데요. 말끝을 살짝 끌자 몇몇 여성의 입꼬리가 어정쩡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때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그녀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녀는 어떤 공간에서든 누구보다 단단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순간 그 정적 속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오늘 나는 검은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가장 단정하면서도 가장 단호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복장. 네이비보다 더 무겁고 회색보다 더 결단력 있는 검정. 심플한 진주 귀걸이 하나. 그리고 가볍게 묶은 머리. 어떤 장식도 없었지만 그날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보였을 것이다. 할인의 팔을 끼고 선 내 모습에 몇몇 여성들은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다. 나는 그 전부를 담담하게 지켜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 사이라도 사람의 가치를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을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죠. 말을 마치며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할인을 조롱하던 여성들 쪽으로 옮겨졌다. 나는 눈빛만으로 말했다. 당신들이 웃을 때 이 아이는 버티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고급 옷과 화장, 깊게 드러낸 명품의 흔적들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리고 나는 할인의 손을 살며 시 감싸주며 말했다. 우리 가요, 할인아. 할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엔 어느새 작은 물기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건 굴욕이 아닌 구원의 눈물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그 넓은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화려한 메이크업 아래 작게 일그러진 표정들, 무거워진 눈동자들,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입술들, 그리고 그 모든 정적을 가로질러 내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윤아린 씨는 나는 한 박자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평가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식당 안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할인 씨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를 위해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 지훈이 곁에 설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나는 시선을 돌려 가장 크게 웃으며 할인을 비웃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잔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덧붙였다. 누군가가 조용히 있다는 이유만으로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걸 이제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말을 마쳤을 때 식당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손을 살짝 당겼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눈가엔 이미 무너졌던 자존심을 되찾은 한 사람의 존엄이 서서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문 쪽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 전에 다시 한번 멈췄다. 뒤에 남은 그 많은 시선들이 할인의 등을 향해 박히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 마지막 말을 던졌다.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용히 고개를 드는 사람들, 그리고 긴장된 침묵. 나는 할인 옆에서 그녀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윤아린 씨는 그 순간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두 눈엔 아직도 흔들림과 미안함,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정적하지만 이번엔 그 정적이 다르게 느껴졌다.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더 이상 아무도 웃지 않았고, 더 이상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남겨진 건 단 한 사람을 향한 강한 신뢰와 사랑이 담긴 선언. 나는 그녀의 손을 감싸며 눈을 맞췄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울컥함, 감사함,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본 완전한 보호 속의 안도.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만 들릴 듯 말해주었다. 괜찮아. 넌 내 사람이야. 나는 할인의 손을 단단히 감싸주고 한 번 더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아직도 멍하니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당황과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눈빛들. 그 속에서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참, 제가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네요. 나는 허리를 살짝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다. 저는 JNN 미디어 그룹 대표 최미숙입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속삭이는 소리, 부드럽게 움직이는 눈동자들. 누군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고 누군가는 머리를 살짝 숙이며 숨을 골랐다. JNN, 서울에서, 아니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드문 유명 종합 콘텐츠 기업, 예능, 드라마, 보도까지 장악한 그 미디어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 나는 그런 시선 속에서도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들과 함께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인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그런 단단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순간 누군가 작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그들은 조금씩 진심을 받아들이는 눈빛으로 변했다. 나는 그들의 변화를 담담히 지켜보며 다시 할인의 손을 감싸 안았다.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여러분도 알게 되셨죠.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이제는 멈출 이유도 머뭇거릴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요, 내 목소리가 다시 정적을 뚫고 퍼졌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또다시 집중되었다. 조금 전보다 더 조용하고 더 집중된 공기 속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가 운영 중인 JNN 글로벌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국내외 저소득 가정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죠. 내년부터 그 재단의 공동 운영 책임자 자리에 이 아이 윤아린 씨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정적 그리고 작은 탄성, 교사로서의 경험,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지난 시간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 말과 함께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 듣는 소식에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가볍게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가질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 정적은 생각보다 길었다.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그 순간 공간 전체가 멈춘 듯 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시선을 내리깔고 있는 이 잔을 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이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이까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그들이 조금 전까지 김치만 먹고 다녔던 애라고 변호사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웃던 그 할인이 이제는 미디어 재벌의 며느리이자 국제장학재단의 운영 책임자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했다. 설마 그 할인이가 진짜야. 그 사람 며느리라고? 작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한밤중의 물결처럼 낮지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할인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눈에는 믿기지 않는 놀라움과 그 모든 비웃음이 한순간에 뒤집힌 벅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었다. 고개 들어, 할인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작고 떨리던 그 눈동자 속에 자기 삶을 처음으로 당당히 바라보는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 앞에 더 이상 어떤 비웃음도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 아, 그게 내가 아까는 좀 말을 너무 편하게 했나 봐. 가장 먼저 고개를 든 건 처음에 김치 도시락 이야기를 꺼냈던 여자였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잔을 내려놓고 손을 모았다. 할인아, 예전에 우리가 장난처럼 말한 거니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다. 조금 떨리고 조금은 눈치를 보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 옆에 앉았던 또 다른 친구도 괜히 머리를 넘기며 말을 덧붙였다. 야, 우리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 너 알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다 편하게 지내던 사이라 그런 거지. 하지만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침묵이 무엇보다 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용서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변명에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건 처음으로 그녀가 그들에게 진짜 위에 서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사과는 이어졌지만 그 안엔 진심보다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고 싶은 무마의 기색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우리 나중에 꼭 밥 한번 먹자. 예전처럼 우리끼리 말이야. 하지만 그 말에 하리는 조용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오래도록 자신을 괴롭혔던 그림자에서 완전히 걸어나왔다. 나는 더 이상 이 공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느꼈다. 이미 말은 끝났다. 진심은 전해졌고 누구도 그 말을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할인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고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이 감돌고 있었다. 가자 할인아. 조용히 말한 그 한마디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는 함께 입구를 향해 걸었다. 그 순간 사방의 시선이 조용히 묵직하게 따라붙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자신을 품은 시어머니와 함께 당당히 걸어나가는 한 여자의 뒷모습을 나는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그 안엔 식당 안에서 느낄 수 없던 자유가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내 어깨와 그녀의 어깨가 같은 높이로 닿을 정도로. 그리고 그 순간 할인이 아주 작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고개 숙일 일 없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다 봤으니까. 할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빛이었다. 강하면서도 따뜻하고 드디어 자신을 믿게 된 사람의 눈빛. 그리고 나는 그 옆에서 그녀와 같은 걸음으로 이 밤을 당당히 걸어나갔다. 차 안은 조용했다. 운전석 앞쪽에서 김 실장의 라디오 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지만 내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할인은 창가 쪽에 앉아 있었다. 불빛이 흘러가는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대며 가끔씩 짧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좀 피곤하지?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다. 조금이요. 근데 마음은 편하네요. 나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아무리 화려한 자리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남는 게 없거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 오늘 도망치고 싶었어요. 처음에 그 얘기들 들었을 땐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와버릴까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묻은 진심은 뚜렷했다. I see. 근데 어머니가 오셨을 때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눈이 살짝 붉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인아, 넌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 없어. 넌 나한테, 지훈이한테, 그리고 언젠가 너 자신한테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 정말 잘하고 싶어요. 어머니한테도, 지훈이한테도, 그리고 제 자신한테도요. 나는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 마음이면 충분해. 그리고 언제든 네 옆엔 내가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차창 밖엔 서울의 밤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미 그림엔 거던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었다. 차가 잠시 신호에 멈췄을 때였다. 할인이 조용히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엔 은은한 불빛 아래 아직 마르지 않은 감정이 고여 있었다. 그 조용한 떨림은 말보다 먼저 가슴을 울렸다. 저 어머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눈길을 그녀에게 향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리는 한순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숨을 내쉬며 작게 말했다. 엄마, 그 두 글자는 너무도 작았지만 차 안의 공기를 단숨에 멈추게 할 만큼 강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떨림 속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사실 한 번도 누구한테 그렇게 불러본 적 없었어요. 엄마란 말이 왠지 저랑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처음으로 부르고 싶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 안았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이제 막 가족이 되기 시작한 사람의 용기였다. 그래, 앞으로 많이 불러줘. 내가 그 이름 아주 소중히 들을게. 내 목소리도 조금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숨기지 않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 불러준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이 아이를 진짜 내 딸처럼 안아주고 싶었다. 차는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우리 사이엔 아주 작은 그러나 깊은 온기가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늦은 조명을 켜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섰다. 작은 탁자 위에 놓인 가죽 커버의 일기장, 오래된 버릇처럼 나는 하루의 끝에 생각을 글로 남긴다. 펜을 드는 손이 오늘따라 조금 무거웠다. 감정이 차오르면 글씨도 조심스러워진다. 나는 한 장을 넘기고 조용히 첫 문장을 적었다. 2025년 5월 17일. 오늘 윤하린이라는 아이가 내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힘이 있다. 오늘 그 아이가 감당했던 말들, 눈빛들, 그리고 그 안에서 끝내 지켜낸 자존심. 나는 그걸 지켜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린이는 우리 집에 찾아온 운명의 선물 같은 아이구나. 조용하지만 깊게 반짝이는 보석. 누가 흙으로 가려도 결국 스스로 빛나는 진짜 원석. 나는 마지막 줄에 그 마음을 담아 천천히 적었다. 윤하린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운명이 내린 귀한 보석이다. 펜 끝이 멈추는 순간 마음도 고요해졌다. 나는 일기장을 닫으며 창밖으로 번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 빛 아래 우리 가족의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일기를 덮고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읽장 사이로 조용히 불어오는 밤 공기. 탁자 위에서 펜이 굴러가는 소리마저 지금은 더 깊게 스며드는 듯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자식을 위해 품어왔던 기대, 그 모든 기준들, 학벌, 집안, 사회적 배경, 그것이 전부인 양 믿고 있었던 수십 년의 사고방식. 그리고 오늘 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모든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리는 서울대 졸업장이 없었다. 유명 가문의 자식도 아니었다. 고급 브랜드를 걸친 채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 말 없이 자신을 지키며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을 선택할 줄 아는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밤 나는 처음으로 그 답을 확신 있게 적어낼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진짜 가치는 학이나 배경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렸다. 하지만 늦지 않게 알아서 다행이었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일어섰다. 하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눈빛과 용기, 그리고 그 마지막 엄마라는 한마디, 그 단어 하나가 내 모든 기준을 다시 쓰게 만들었다. 밤은 깊었지만 내 안의 생각은 더욱 선명해졌다. 서재의 불은 꺼졌고 침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나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는
단순한 에피소드로 남기엔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편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드러나는 거야. 그 말을 하자 할인의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다. 굳게 담은 입술, 비웃음을 마주한 침묵, 그리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던 의지. 그녀는 화내지 않았다. 눈물로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을 지켰다.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는 분노로 터뜨리고 누군가는 피해자로 숨어버릴 그 자리를 그녀는 품위 있게 통과해냈다. 그걸 보면서 나는 확신했다. 진짜 사람의 깊이는 지금의 조건이 아니라 그가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서 나온다.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를 나올 때 고개를 들고 내 손을 꼭 잡은 채 걸어 나왔다. 나는 창밖 달빛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할인이는 정말 강한 아이야. 아름다운 방식으로 강한 사람. 그 강인함과 조용한 우아함이야말로 그녀가 가진 진짜 품격이었다. 그날 저녁 식당을 나서는 할인의 뒷모습은 내 눈에 깊이 각인되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어색한 사과가 이어지고 뻔한 변명이 난무하던 그 자리에서 할인은 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어섰고 가장 단정한 자세로 나와 함께 걸어 나왔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상처받은 척 애쓰지도 않았다.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출신과 직업이 깎아내려졌음에도 그녀는 그 누구보다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나는 그 조용한 걸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겠다. 소리를 내는 것보다 침묵을 견디는 것이 더 큰 용기일 때가 있다. 할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울지도 불쌍한 척하지도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으로 품위를 지켰고 걸음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할인은 사람들 앞에서 작은 존재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날 그 자리를 가장 빛나게 떠난 사람이었다는 걸. 그 조용한 뒷모습이야말로 진짜 존엄이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밤새도록 머릿속에 맴돌던 건 다름 아닌 할인의 침묵이었다. 그 조용한 태도, 그 정돈된 자세, 그리고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걸음. 생각할수록 마음이 먹먹해졌다. 그 조용함이 어쩌면 내가 평생 갖지 못했던 힘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 자부했다. 회사 하나 일으키며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목소리를 키우고 어깨를 세우며 버텨왔던 시간들. 그러나 그녀는 한마디 소리 없이 모욕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그 안에서 자기를 지켜냈다. 그걸 생각하니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툭 무너지는 듯 했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저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 정도로 생각했던 할인이 이제는 내가 본 어떤 리더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으로 다가왔다. 조용하고 겸손하며 그러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 그런 사람을 내 아들이 사랑하게 된 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순간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 아이를 진심으로 내 가족으로 품겠다고. 그녀의 침묵이 나를 무너뜨렸고 그 조용한 품격이 내 마음을 완전히 열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 나는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던 마지막 벽 하나를 조용히 무너뜨렸다. 모든 감정이 다 지나가고 판단도 끝나고 생각도 정리된 후에 남는 것, 그건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심이었다. 나는 부엌 창가에 서서 할인이 좋아하는 녹차를 천천히 우리는 손길을 멈추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됐다. 최미숙, 이제는 마음을 다 줘도 될 아이야.
하리는 이미 충분히 증명해냈다. 자신의 조용한 강인함으로,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그리고 어떤 말보다 깊은 행동으로. 나는 핸드폰을 들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하린이랑 둘이 식사하자. 엄마가 정식으로 말할 게 있어. 그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묘하게 긴장이 되었다. 그동안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허락기라는 틀 속에서 바라보던 그녀에게 이제는 내 스스로 딸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다. 어떤 혈연도 아니고 법적인 절차도 아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진짜 가족. 나는 식탁 위에 2개의 찻잔을 가지런히 놓으며 작게 웃었다. 이제는 나의 딸로 살아줘. 하리나. 그 한마디를 오늘 꼭 그녀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식탁엔 2 사람의 마음을 닮은 따뜻한 음식들이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하린이 좋아하는 도톰한 두부전, 그리고 내가 직접 무친 나물 몇 가지. 그녀가 들어섰을 때 나는 평소와 다르게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하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작게 웃었다. 어머, 어머니 직접 하셨어요? 응, 오늘은 그냥 정말 가족끼리 밥 먹는 날 같아서.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고요한 집중 같았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리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널 내 며느리로 보지 않을 거야. 혜리는 순간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담담히 말했다. 난 이제 너를 그냥 내 딸로 대할 거야. 정말요? 그녀의 눈가가 서서히 촉촉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등을 살며 감쌌다. 그래,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조건보다 우린 오늘부터 진심으로 연결된 가족이 되는 거야. 혜리는 끝내 눈물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오래도록 기다려온 인정과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서로의 사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품는 가족으로. 그날 이후 혜리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조심스럽게 말하던 아이가 이제는 내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고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였다. 요즘 애들 중에요. 감정을 말로 표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슬퍼도 웃고 화나도 조용히 참아요. 감정 표현이 부족해서 생기는 오해가 나중엔 관계 자체를 망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줘야 해? 하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없이 손을 내밀어 내 손등을 부드럽게 덮었다. 그냥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말보다 먼저 안심부터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 말에 내 가슴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이 아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구나. 그녀의 교육은 성적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감정을 품어주는 일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이 아이가 나의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미래를 함께 나눌 사람이라는 걸 더 확실히 느꼈다. 그날 우리는 밤이 늦도록 아이들의 심리, 교육, 그리고 세상 속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그녀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들이 참 단단하고 따뜻하겠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며칠 후 나는 재단 사무실에서 하린과 마주 앉았다. 새로 디자인된 장학 프로그램 보고서를 펼치며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직접 아이들을 만나 수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수업을 직접 한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냥 장학금만 주는 것보다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공부를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 말에 내 마음속 깊은 곳이 살짝 울렸다.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시간과 마음까지 함께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좋아, 그게 네가 원한다면 기회 만들어 줄게. 아니, 직접 만들자. 하리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벌써 생각해둔 프로그램도 있어요. 주말마다 저소득 가정 아이들 초등과정, 집중 멘토링, 작은 독서 모임도 함께하고요. 그녀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다. 그건 책임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오는 기대의 빛이었다. 그날 이후 하리는 재단 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직접 수업도 하고 가정 방문도 하며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뉴스나 보도자료가 아닌 진짜 아이들의 숨소리, 표정, 말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확신했다. 이 아이는 우리 재단이 세운 의미를 현장에서 가장 아름답게 실현시킬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윤아린 씨는 단지 내 며느리가 아니라 이 재단의 마음입니다. 지우는 요즘 들어 부쩍 말이 없어졌다.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들른 어느 저녁, 나는 할인과 함께 만든 저녁 식탁을 마주하며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할인이 된장찌개에 두부를 더 넣고 반찬을 옮기며 웃는 모습을 지우는 한참 동안 조용히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다. 엄마 할인이. 우리는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웃는 모습 보니까 솔직히 좀 울컥했어요. 나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고 할인도 순간 멈칫하며 그를 보았다. 예전엔 솔직히 두 분 사이에서 늘 긴장했거든요. 엄마가 할인을 어떻게 볼지, 할인이 또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지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식탁 위에 모았다. 근데 이젠 두 분이 자연스럽게 웃고 같이 일하고 서로 믿는 게 보여요. 그의 눈빛엔 안도와 감동이 겹쳐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할인이랑 결혼하는 게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행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는 말없이 지훈의 손등을 감싸며 살며시 웃었다. 지훈아, 이 아이는 이제 내 딸이야.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고 이 가족의 마음이야. 할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특별한 음식이 없었지만 우리는 오랜 오해와 불안, 그 모든 마음의 거리를 진심 하나로 메꾼 가족이 되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차를 따르며 조용히 앉아있던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그는 머뭇거리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 할인이랑 진지해지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엄마였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기준이 분명하고 사람을 볼 때 섬세하고 무엇보다 우리 가문 이름을 쉽게 허락하실 분이 아니니까.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지우는 계속 말했다. 할인이가 착한 건 알았지만 엄마 눈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출신도 직업도 엄마가 기대하던 며느리상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오랫동안 눌러둔 불안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혹시 엄마가 반대하실까봐 늘 말 꺼내기 전에 숨부터 고르게 됐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나의 기대라는 이름의 그림자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서 있었던 걸까. 지훈아,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엄마도 그동안 많이 좁은 세상 안에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준 게 할인이었고 너였어.
지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 아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엄마가 그 아이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는 그 아이를 딸로 품을 거야. 그 말에 지훈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이 가족이 진짜 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늦은 밤, 할인이 돌아간 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등을 기대었다. 조명은 어둡게 줄였고 TV도 켜지 않은 채 그저 정막 속에 몸을 맡겼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그동안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들, 출신, 기대, 두려움, 오해, 그 모든 것들이 할인의 조용한 인내와 지훈의 깊은 사랑, 그리고 내 작은 결단을 통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사람 사이의 거리란 마음만 열면 언제든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였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용기였다. 할인이 보여준 묵묵한 용기, 지훈이 감내한 오랜 불안 속에서도 지킨 믿음, 그리고 내가 품게 된 작은 후회와 따뜻한 인정. 그 모든 감정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 나는 작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참, 서로를 품는 데 필요한 건 결국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었구나. 그건 조금의 포용과 한 걸음 내딛는 용기만으로 충분했던 일이었다. 그날 밤 소파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단순한 확신 하나를 되뇌었다. 모든 벽은 마음이 녹이면 길이 된다. 시간이 흐르자 우리 집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겉보기엔 똑같은 공간인데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다. 주방에선 할인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지우는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나는 어느새 그 둘의 대화를 듣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세 사람이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할인이 계란을 풀고 지훈이 앞치마를 둘러 허둥대며 토스트를 굽고 나는 과일을 자르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할인아, 이거 너무 짠 거 아니야? 오빠 레시피대로 했어요. 짜게 느껴지는 건 입맛 때문 아닐까요? 지우는 멋쩍게 웃고 나는 못 이긴 척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 그 대화, 그 다정한 혼잣말들이 우리 집을 집답게 만들고 있었다. 예전엔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어딘가 공기마저 긴장되어 있었던 집. 이젠 그 공기 속에 사람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다. 밥 냄새, 웃음, 가끔은 서툰 말투와 어색한 포옹.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집을 진짜 가족의 공간으로 바꾸어 주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우린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짜 가족 같아졌구나.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 만든 연결. 그 연결이 쌓이면서 우리 집은 어느새 따뜻하고 촘촘한 마음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요즘 거울 앞에 서면 문득 예전과 다른 얼굴을 마주하는 느낌이 든다. 여전히 똑같은 이목구비, 그대로의 주름과 눈빛이지만 어딘가 말랑해진 느낌. 사람이 정말 바뀐다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순간부터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나는 평생을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다. CEO라는 자리에, 엄마라는 위치에 항상 강함과 통제를 앞세워야 내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할인을 만나고 그 아이의 조용한 눈빛을 보면서 내 마음속 높은 자리가 오히려 내 시야를 좁히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착각, 그게 나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할인은 자신을 높이지도 남을 깎아내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눈을 맞추고 말을 기다리며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내려다보지 않고 옆을 보는 법을 배웠다. 그건 내게 가장 큰 변화였고 가장 늦게 배운 귀한 배움이었다. 나는 오늘 아침 일기장 한 켠에 이렇게 적었다.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크게 보게 해준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리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다. 명품 가방 하나 없이 화장을 진하게 하지도 않고 발끝부터 정장까지 단정하지만 소박하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웃음은 크지 않지만 깊고 누구와 대화해도 상대방을 편하게 만든다. 처음엔 그 수수함이 어딘가 부족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녀의 진짜 가치가 서서히 드러난다. 하린이는 겉으론 평범하지만 속은 아주 깊은 사람이다. 어느 날 재단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오는 길에 그녀가 조용히 말했었다. 아니, 나중에 집을 크게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장학금 늘리는 게 더 기쁠 것 같아요.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게 꾸미는 말이 아니라는 건 그녀의 눈빛과 표정에서 뚜렷하게 느껴졌다. 하리는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누군가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작지만 그 따뜻함은 어떤 호화로운 것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거창한 명함 없이도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위대한 건 소유가 아니라 베풀 수 있는 마음이다. 하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였고 나는 그런 아이를 딸로 품게 된 게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 느낀다. 요즘 들어 나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한 번 더 멈춤을 배우고 있다. 첫인상, 겉모습, 직업, 배경,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을 판단하기엔 너무나 작은 정보들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하린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다. 소박한 옷차림, 단정하지만 조용한 태도, 화려하지 않은 말투, 그리고 그렇게 단정했다. 이 아이는 우리와는 결이 다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얼마나 얕았는지 안다. 하리는 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온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고 침묵에는 품격이 있었으며 행동에는 일관된 따뜻함이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알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 이야기는 이제 나 혼자만의 배움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편견 대신 이해를, 비교 대신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전해짐일 것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름 속에 진짜 빛나는 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하린과 함께 걷던 호텔 로비의 순간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사람들의 시선, 잠시 멈춘 음악, 그리고 정적 속에 퍼진 내 한마디. 윤하리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나는 진심으로 깨달았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다. 단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잣대로는 측정할 수 없었을 뿐.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소리 큰 이들만 주목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가장 깊은 빛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피어난다. 하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조롱당했던 자리에서 품위를 잃지 않고 눈물 대신 침묵으로 자신을 지켜낸 사람.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를 원망하지 않는 단단함. 그 품격이 그녀를 가장 빛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때로는 가장 무시당하던 사람이 가장 눈부시게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그건 하린이 내게 가르쳐준 삶에서 가장 값진 진실이었다. 나는 이제 그 어떤 기준보다 한 사람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려 한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봤기 때문이다. 가장 조용한 아이가 가장 강한 빛을 내는 순간을